상담의 문제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결국 이날이 오고 말았네요. 사실 개인심리학 강의는 최대한 미루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해가 힘들어요. 둘째, 인간관과 심리적 증상의 형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상담 초심자분들을 상대로 이거를 강의하려면은 제가 꽤나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응? 무슨 소리야? 개인심리학 되게 쉽던데? 나 재밌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들러 심리학을 인간관 없이 아들러가 말한 몇 가지 주요 개념과 상담 기법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들러 심리학의 경우 인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법들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자, 한번 공략해봅시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왜 개인심리학인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아니 도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야. 개인심리학. 이름을 들으면 어떠세요? 나만 잘났고 나의 정신건강을 추구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할 말 다 한다. 나는 나를 사랑해.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개인심리학 첫 단추부터 삐끗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인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령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나 의식이니 무의식이니 이러면서 엄청 나눴잖아요. 근데 아들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걸 굳이 나눠야 돼? 이거 결국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어차피 개인 안에서 총체적으로 합쳐지는 거니까 개인은 통합적인 걸로 봐야지. 여기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하는 거.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인간관은 상호작용이에요.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 중심의 이론이에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도장 꽝 찍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의 설명도 오해 없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심리학인데 사회를 더 중시한다는 거죠. 아 이게 뭔 소리야.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성격은 통체적인 개인이 나머지 개인들과 사회적으로 잘 융합되어서 섞이고요. 그 사회 속에서 책임감 있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개인 심리학의 초점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 우선 총체적인 개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삐끗한다. 그러면 사회 속으로 애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내담자 개인의 생활 양식을 초점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아무리 총체적인 개인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치관이나 행동이 사회에 섞이기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양식 안에서 변화가 필요하겠죠. 이런 동기 형성과 행동 수정의 초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멀쩡해야 되고요. 이 멀쩡한 개인이 멀쩡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 속에 섞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거죠. 현재 대중들에게 친숙한 아들러 이론은요, 개인을 멀쩡하게 하기에 치우쳐져 있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개인을 무시하는 식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모르면 외웁시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개인이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개인 심리학을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선 인간관을 알고 그 다음에 큰 틀을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 틀부터 공부하면은 초점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칫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성격 이론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고 이해해 본 다음에 그 개념이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생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생각, 감정, 행동, 의식, 무의식 이런 게 죄다 총체적으로 합쳐진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캐릭터는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게 생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들러 개인심리학은요, 4세에서 5세까지 이 정도 나이에 생활 양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어지간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결정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자, 일단 아들러 개인심리학이 과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과거 중에서도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바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목격했는지, 나는 어떤 관계망에 있었는지 이런 걸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들이 영향을 주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내용에서 기억할 핵심, 개인 심리학은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밑줄 쫙!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모두 안녕. 상담의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개인 심리학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개인 심리학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생활 양식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회적 관심의 첫 번째 단계는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겠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존재니까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쏟는 보살핌을 통해 사람 간의 유대를 배우고요. 아버지가 가족, 직업, 사회 제도 이런 것들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 자녀들도 사회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매일 치고받고 싸운다? 애가 사회적 관심을 배울 시간이 없겠죠? 아들러 상담에서 사회적 관심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결여되면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표 추구 역시 부족하게 돼요. 자, 지금 목표 추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개인 심리학에서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이 목표를 추구하는 원동력, 아들러 하면 바로 나오는 열등감이 그것이에요. 이것도 열등감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들러의 열등감 제대로 알고 갑시다. 이 열등감을 어떻게 번역하면 되느냐? 내가 부족하네? 내가 해내고 만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난 아무것도 못해, 쭈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예요. 쭈글, 이거는 열등 컴플렉스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뭐야? 복염 유튜브 구독자 400만 명 돌파? 와, 부럽다. 좋아, 나도 유튜브 구독자 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는 개설 며칠 만에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을 같이 받고 있는데 난 이게 뭐야? 유튜브 접을까? 인간은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 열등감을 느껴요. 열등감이 있어야 현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회적 관심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면 오직 나를 위한 목표 추구만 하겠죠?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개인을 넘어 공익적이고 타인의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우월성을 추구하는 게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개인 심리학입니다. 자, 이제 출생 순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경험적으로 알죠? 첫째, 둘째, 셋째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다들 성격도 모습도 약간씩 다릅니다. 왠지 장남 장녀는 동생들을 챙기는 듬직한 성격일 것 같고 막둥이는 오냐오냐 커서 버릇없는 성격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 정해진 역할에 따라 나중에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생활 양식을 개발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제발 여기까지 듣고 오케이, 첫째는 독립적이고 막내는 오냐오냐 다 알았어, 땅땅땅 이러지 마세요. 가족마다 다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유형에 가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출생 순위는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엄마? 나 막내잖아. 그런 거는 형 시켜. 왜 막내한테 시키고. 이상으로 개인 심리학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들러 이론은 자존감, 열등 컴플렉스 이런 개념들을 톡 건드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애정하는 이론이 됐어요.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 이 개념들이 모두 개인의 생활 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생활 양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건 그냥 발전 없이 남 탓만 하는 개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들러 이론의 핵심은 사회적 관심을 드높여서 사회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개인을 건강한 삶으로 보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개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증상 형성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낮거나 생활 양식을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했거나 열등 콤플렉스로 인해 목표 설정이 혼란스럽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 해당하는 것보다 3개 모두 해당한다고 하면 증상이 심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개인 심리학에서 상담 과정은 어떤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이론에서 말하는 심리적 증상의 형성이 어떤 때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를 보시고요. 성격 형성 제대로 하고 목표의 방향 제대로 설정해서 그 동력을 가지고 엔진 팍 밟아버리자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각자의 증상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들러는 4에서 5세 내에 생활 양식이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활 양식을 뒤늦게라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4세에서 5세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회기부터 내담자에 대한 많은 관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생활 형식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요. 첫째, 가족 역동과 가족 구조를 살펴봅니다. 초기에 가족 관계를 파악해요. 부모와의 유대, 형제 관계 등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와 형제 간의 역동, 부모 간의 역동,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작용,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요. 현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가족 양식에서 파악한다.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 건지를 알아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둘째, 초기 회상입니다. 당신의 가장 최초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 자주 해요. 이거를 기억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억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내담자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인생관도 형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또 꿈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분석 과정만 놓고 보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프로이트 정신분석학파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방법은 비슷한데 내담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가장 큰 차이는 정신분석의 해석이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알아내기 위한 거라고 하면요, 개인 심리학에선 내담자의 인생 목표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해석 과정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를 통찰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이유로 이러고 있었구나. 자, 근데 아무리 생활 형식을 다뤄도 사회적 관심이 없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고 했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지치료에서 말했던 비합리적 신념 논박학이랑 비슷해요. 이 사람이 형성한 사회적 관심을 낮추는 오류들이 있는데 그 오류들을 정정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줘.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로 쉬면 안 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내 길을 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여야 돼. 이런 걸 어떻게 정정하는지는 다음 기법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열등 컴플렉스 대처 방안은 지지와 격려입니다. 현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지지 자원,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낙담하지 않도록 계속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일단 격려 속에서 시도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으면 열등 콤플렉스가 열등감으로, 이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는 상담자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친구 같은 상담자가 되기입니다. 사실 아들러 심리상담은 권력에 대해서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치료 관계가 되려면 일단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고 진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위계 관계가 형성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인 심리학에서 상담 전략, 그리고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보시면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들러 상담 이론에는 정신분석, 게슈탈트, 인지치료, 행동치료까지 정말 다양한 전략들이 들어가요. 어쩌면 이런 상담들의 개인 심리학이 영향을 모두 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다음 시간에 다룰 상담 기법편을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 상담 과정을 소개했었죠. 이걸 정말 쉽게 말하자면요, 아들러 상담은 독자적인 인간관을 중심으로 정신분석 이론처럼 내담자를 분석, 인지정서 행동상담처럼 내담자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통찰, 깨달음을 얻게 한 뒤에 실제적인 변화는 행동 수정으로서 하는 거예요. 아들러가 심리상담 1세대라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똑똑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생전에 아들러는 매우 독창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 기법들도 아들러가 정리한 게 아니라
아들러는 그냥 상담하다가 이거 괜찮겠네 하면서 즉석적으로 했던 거를 후대에 학자들이 기록으로서 모아가지고 상담 기법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기법 시작해 볼게요. 첫째, 즉시성. 정신없이 뭔가 하다가 현재 타임 오는 경우 있잖아요. 뭐야, 너 지금 뭐하고 있었지? 이럴 때 즉시성 기법이 이래요. 심리상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상담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말에 내담자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걸 순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부모님이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팔짱 끼고 눈썹 찌푸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네?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의 불일치를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격려. 아들러 상담은 격려의 연속이에요.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게 신념의 변화라고 했죠. 내담자가 열등 콤플렉스가 있어서 나는 안 돼, 쭈글쭈글 이러고 있을 때 격려를 해줌으로써 내담자의 자아 개념을 높이는 겁니다. 격려의 핵심은 내담자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마치 무엇인 것처럼 행동하기. 매도 먼저 맞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담자가 불안하거나 무언가가 두려워서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행 연습을 시켜보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비밀을 아빠에게 도저히 얘기하지 못할 것 같다 두려워하고 있는 내담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아빠가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꺼내볼까요? 저희 아빠라면 바로 뺨싸대기를 날려. 네 번째, 하던 일 멈추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상당히 패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패턴의 중간을 끊어버리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부부 상담을 하는데 이 부부가 계속 싸워요. 갈등이 커지기 시작하는 계기는 한쪽이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을 때. 이럴 때 상담자가 문을 닫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행동을 멈추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이 변경이 되었으니 당연히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도 다를 겁니다. 물론 행동을 바꾸기 위해선 일단 신념을 바꾸는 게 선행이 되었어야겠죠. 네 번째, 내담자 수프의 침 뱉기. 이거는 기법 이름이 독특하죠. 내담자가 건강하지 않은 행동인데 그게 내 자랑거리인 거야. 막 자랑을 하고 긍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상담자는 그거에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치 상대방 수프에 침 뱉는 것처럼. 가령 제가 반디 클래스 진짜 재밌지 않아? 댓글도 있고 조회수도 꾸준히 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꾸준히 오르긴 해도 전체 조회수도 낮고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마냥 일중독 형아쌤이 아니라 조금 더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아쌤이 되겠죠. 이외에도 아들러는 상담 중에 내담자를 격려하기도 도발하기도 일부러 반대편으로 끌어서 저항하게 만드는 기법까지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을 많이 썼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다른 기법들도 꼭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생애 초기까지 해서 형성된 성격이 사회에 잘 섞여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본인에게 사회적으로 섞여 들어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살펴본 거죠. 심리상담은 친밀한 관계에서 분석과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지금 교육이라고 얘기했나요? 어디가 좋아할까요? 학교가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프로이트 상담보다 아들러 개인 심리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들러 상담의 공헌점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이 집단과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개인이 되게 만드는 학교 상담 틀에 매우 적합한 이론입니다. 또 열등감, 출생순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간의 역할과 권력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기도 했어요. 다만 아들러 상담의 한계점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그것입니다. 다차원 트랙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적 관심, 생활 양식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문제인데 하나만 잡고 올인하는 거죠. 그건 아들러 상담을 제대로 다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들러 상담 이론도 맞춰봤습니다. 만약 전문 상담교사를 목표로 하는 분이 있다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꼭 공부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상담 이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짓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배울 때는 공감도 되고 재밌는데 막상 돌아서면 머리에 남는 게 없는 신기한 이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이다. 바디심리연구소 형아쌤이 선정한 심리상담 초창기 3대장 중 마지막인 아들러의 생애를 알아보도록 하자. 아들러는 1870년 2월 7일 비엔나에서 사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아들러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다. 골연화증으로 4살까지 걷지 못했고 5살에는 폐렴에 걸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 여기에 동생인 루돌프의 죽음까지 지켜보며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어린 시절에는 병약했기에 어머니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동생이 태어나며 어머니의 관심을 뺏겼다. 아들러는 그런 어머니에게 실망하였고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다. 형인 시그문트를 질투했고 청소년기까지 자주 다투었다. 아들러의 아동기 경험은 병약함과 열등감이었다. 형제나 또래에게 열등감을 느꼈지만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많은 한계를 이겨냈다. 개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해지는 것이다. 즉, 아들러의 자기 어린 시절 자랑이다. 아들러는 처음에 안과 의사였다가 일반으로 바꾸고 나중엔 신경학과 정신의학을 전공하였다. 아들러는 개인의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아동 양육, 학교 개혁, 편견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는데 개인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사람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강연을 다니고 글을 썼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이를 라이브로 지도하는 현장 시험으로 부모를 교육시키기도 했다. 사자 갈기머리인 누군가가 떠오른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수요일 저녁 모임에 초대를 받은 초창기 4명의 의사 중 한 명이다. 프로이트는 융과 아들러를 각별히 여겼다. 하지만 아들러는 프로이트가 주장한 성적 욕구를 반대하였다. 사람에겐 사회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결국 프로이트와 등을 돌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아들러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만물 성역 프로이트에게 반감을 갖고 있던 교육계와 종교계가 아들러의 이론에 열광하며 팬층을 쌓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열등감이 사회적 진출이 어려운 문화적 맥락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물론 페미니즘까지는 아니지만 당시의 남성 우월주의 문화에서 상당히 열린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차 세계대전에 군의관으로 참전하였다. 이 전쟁 경험은 아들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생각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전쟁터라는 사지에서 병사들이 보이는 연대감을 보며 인간의 기본적 동기가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했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이 동기를 충족할 수 있다고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상담소 개설, 수많은 강연, 공동체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아들러의 최후는 다소 급작스럽다. 1937년 5월 28일 한 대학에서 강연을 앞두고 산책을 하다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다. 상담을 하다가 돌연 내담자의 스트레스를 더 크게 자극하기도 하고 내담자가 추구하는 욕구를 깎아내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등 실험적인 기법을 사용하였다.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앞서 말한 상담 기법 역시 아들러가 상담 시연 중에 한 것을 제자들이 받아 적은 다음 기법화시킨 게 많다고 한다. 이런 교수님 만나면 제자들이 고생하지. 열등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아들러를 좋아한다. 환경과 노력에 따라 충분히 극복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가들에게는 너무 피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인지행동 치료자들에게는 너무 역동적이고 내적 동기를 중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르겠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 개인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들러의 생각은 한 시대 정도 앞서는 선구자적인 이론이다. 불신과 혐오가 가득한 요즘 시대를 아들러가 보면 안타까움과 허봐 내 말 맞지? 하는 뿌듯함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까 싶다는 말을 끝으로 아들러 인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다. 그럼 모두 반짝반짝한 상담 되세요.